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존재와 시간 세 번째 강좌를 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서는 고대 존재론의 선입견에 관하여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했죠. 첫 번째는 존재는 보편적이다. 두 번째는 존재는 그죠? 존재는 이러한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추론되는 정의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라는 거. 젤프스트페어슈텐틀리시카이트, 존재의 자명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존재의 자명성은 바로 고대 존재론의 세 번째 선입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Das Sein ist der selbstverständliche Begriff 이렇게 나가는데,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모든 인식에서나, 그리고 모든 발언에서나, 그리고 또한 모든 존재자와의 관계에서나, 또는 자신을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그런 모든 관계에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예도도 나름대로 번역이 괜찮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나 존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 표현은 또한 거기에서 하이데거가 여기서 오네 바이터레스 이렇게 쌍따옴표 비슷한 걸로 어떤 기호로서 독일어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기호입니다. 그걸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네 바이터레스야. Der Ausdruck ist dabei ohne weiteres verständlich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이 표현은 여기에서 손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은 손쉽게라고 제도가 번역했는데, 오네 바이터레스는 더 이상의 논의 없이, 그죠? 아주 손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자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자명성이 세 번째, 그 고대 존재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이해하고 있는데, 뭘 이해하는가 하면, Der Himmel ist blau. 하늘은 푸르다. 두 번째 명제는 Ich bin froh. 나는 기쁘다. Und der Gleichen. 그리고 그런 것.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 하늘은 푸르다, 나는 기쁘다 할 때, 여기서 하이데거가 우리나라 말은 이게 이제 서양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는 전부 다가 이 이스트, 존재를 나타내는 이 이스트라는 비동사, 자인동사죠, 독일어로는. 여기에 지금 강조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하늘은 푸르다 할 때 뭐뭐다, 이다가 강조돼야 돼. 그 다음에 나는 기쁘다 할 때 기쁘다에 다가 강조되어 있어야 돼요. 번역서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한국어와 서양 언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하늘은 푸르다 할 때 이미 뭐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쁘다, 이 빈 프로 할 때 빈이 이미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주는 이다와 있다가 우리는 일반 언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자명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죠?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알라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알라인은 영어의 allone인데요,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그러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나가 좋습니다. 맨 앞에 사용했고, 그래서 그러나 diese durchschnittliche
unverständlichkeit demonstriert nur die unverständlichkeit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자, 그러나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은 단지 몰 이해성을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하늘은 푸르다, 그 다음에 나는 기쁘다 할 때, 이 서술어에서 만들어지는 자인동사, 영어의 비동사, 존재동사가 개사로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칸트적인 그런 용어로. 그런데 이 개사를 우리는 자명하게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존재를 이해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이데거는. 그래서 이러한 존재의 자명성은, 그죠? 이러한 자명성에서 나타나는, 그러나 이해 가능성, 이러한 평균적인, 일상적인 이해 가능성은 이해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것. unverständlichkeit를 demonstriert, 실증하고 있다는 거야. 증명하고 있다는 거.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할 뿐이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러한 평균적 이해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하늘은 푸르다, 나는 기쁘다 할 때 거기에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자인동사를 집어넣어서, 그죠? 우리가 존재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평균적 이해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료하게 만드는데,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와의 관계 안에는, 그리고 또한 모든 존재 안에는, 하이데거가 독일어를 독특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자와 맺고 있는 존재 안에, 그리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와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안에는, 행위관계 안에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프리오리 der ein Rätsellicht.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어떤 수수께끼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몰 이해를 증명할 뿐이고 어떤 수수께끼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나갑니다. Das wir jetzt schon in einem Verständnisleben 일어나가는데, 우리가 각기 그때마다 이미 어떤 존재 이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동시에 어두움에 쌓여져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반복할 원칙적 필요성,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제기할 근본적인 필연성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자명함으로부터 쏘가서 머리에 빠져 있어서 나는 존재를 안다, 이런 인간들은 대부분 다가 빠져 있음 속에서 그냥 평균적 일상성의 존재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해는 본래적 이해로 가기까지, 그래서 자기의 존재 이해가 자기의 실존 안에서 투명해질 때까지는 엄청난 우회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읽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몰리해를 증명할 뿐이야.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적인 근본 개념들의 범주 안에서 이러한 자명성에 호소하는 것, 심지어 존재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명성에 호소하는 것, 그죠? Die Berufung auf Selbstverständlichkeit.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의 개념의 관점에서 철학적 근본 개념의 범주에서 자명성에 호소하는 이런 것들은 의심스러운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의심스러운 절차. 이런 자명성, 이건 누가 추구했던 거야? 이거는 훗설도 들어갑니다. 훗설도. 그러니까 이런 자명성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데카르트랑 칸트 뭐 이렇게 연결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말도 없이 다 까버리는 거야. 이런 자명성, 어떤 인식의 자명성, 인식 안에 드러나는 어떤 존재의 자명성,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데거는. 이해가 되죠? 이런 자명성, 그리고 명정적 필증성,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우리 인간은 삶의 철학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이데거는. 그래서 지금 칸트가 또 나옵니다. 이건 의심스러운 절차야. 이런 자명성에 호소하는 거는, 즉, 이 자명한 것,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이 자명한 것만이, 곧 이게 뭔가 하면은 통속적 이성의 비밀스러운 판단들, 여러분 아시죠? 분석론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통속적 이성의 어떤 은밀한 판단들이라고 하는 제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석론의 명백한 주제가 되거나 그런 주제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바로 칸트예요. 칸트. 여러분 칸트 얘도 강좌 들은 사람들은 아시죠? 그리고 1차 자료를 들은 사람들은 분석론이 뭐야? 거기에서 순수 이성의 변증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성론과 더불어서 오성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자기의식을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이런 자기의식, 칸트는 데카르트처럼 그런 명증성으로 곧바로 나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그 이성 안에 명증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게 하고 이념으로 넘어가서 이성의 어떤 그러한 한계를 설정하는 게 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론의 명백한 주제가 바로 통속적 이성의 어떤 은밀한 판단들인데, 이런 판단은 어디서 일어나? 오성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제로 이 존재 이해를 이해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 오케이 하겠다, 요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그런데 자기는 이러한 통속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존재 이해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평균적 존재 이해는 뭔가 하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비본래적 존재 이해와 본래적 존재 이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본래적 존재 이해를 불안을 통하여 죽음 앞에 서서 유한성을 찾고 자기 자신의 물을 보고 되돌아오면서 결단을 내리는 이러한 데까지 한참 존재와 시간의 막바지로 진행될 때까지는 이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이해를요 비본래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이 이해가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이해 없이 그냥 읽으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것도. 그래서 칸트를 까는 거예요, 칸트, 여러분. 공간과 시간. 제1부가 공간성이고 2부가 시간성이잖아요. 공간성은 뭐야? 나는 칸트 후설의 그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과학적 공간, 수학적 공간 인정하지 않겠다. 물론 후기 후설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세계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시간성은 대가리 안에 있는 시간성이 아니라 대가리 밖에서 이 세계가 부여해주는, 거기에 내가 처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성과 시간성, 그래서 그 바깥의 시간성에 의해서 내가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칸트를 까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기획이. 그래서 에둘러서 후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설이 이걸 받고, 이 새끼가 이게 나를 뭐 까는 건지, 이게 나를 뭐 칭찬하는 건지, 이건 뭐 말은 앞에다가 뭐 후설에게 바치고 뭐 존경과 뭐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헌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뭘까? 왔다 처음에 뭐 헷갈렸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후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비출간 원고를 받아서 뭐 썼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 근데 하이데거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후설의 관점에서 하이데거를 그렇게 해갖고 하이데거가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그러나 영향을 백날 받아도 출발점을 존재물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비판하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어떤 파괴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철학은 니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과제는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 해석이라는 개념도 후설이 아니라 니체입니다, 여러분. 예도의 강좌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분석론의 명백한 주제, 이게 바로 철학자들의 어떤 과제인데, 인문학 과제, 게슈아프트 사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달아놓은 분석론의 주제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머문다고 한다면, 이런 자명성에 호소하는 거는 뭐 괜찮다라는 거야. 이거 존재 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인식 안에서의 존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 바깥에서부터 백날 그 바깥에서부터 객관적 영역을 통하여 뉴턴의 자연과학적 이론을 인과성에 의해서 실체로 백날 설명을 해도 그때에도 언제나 이미 순수 이성 비판에서의 칸트는 그저 언제나 이미 이러한 역사성을 망각한, 존재의 시간성을 망각한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식과 관계지어서 현존재와 같이 거기에 있음으로 연관되어 있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객관적 연역은 이해가 되죠.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석론의 주제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주제에 머무른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의심스러운 절차에 불과한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사실은 다 까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도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 하이데거는 다 까버려요. 포스트 모던을 확 열어버려요, 나중에는. 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선입견을 숙고하는 것은,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존재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 이 질문 자체가 어두움에, 그리고 어두움에 빠져 있으며 방향이 없이,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있다라는 것, 이것을 명료하게 해줄 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질문이 방향이 없고 여전히 이러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중세의 신학, 이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어두움을 밝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마치 해명한 것처럼 같지만은 결국은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존재론적 질서에 빠져서 초월자를 이야기하고 보편자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존재를 역사적 존재론이 아닌 형이상학적 존재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명료하죠, 그죠? 여러분, 이 경지까지 오기까지 몇 번을 읽었겠어요, 여러분? 예도가 몇 번을 읽었겠어? 예도는요, 이런 한국에 있는 2차 자료는 이기상 교수님 거 몇 건 읽었고, 거의 안 읽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된 거나 아니면 독일어로 된 무수한 2차 자료, 그 다음에 논문, 특히 오늘날 살아있는 빈터 피갈의 웬만한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된 하이데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거. 물론 제가 한국에서 이 사유를 뚫는 데는 이기상 교수님의 2차 자료 책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그 뒤로 사유가 뚫리고 나서는 저는 완전한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 7, 8년, 10년 전부터 예도는 독자적으로 2차 자료를 독일어권에 있는 책들을 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영어로 된 거, 그리고 그 무수한 하이데거에 대한 2차 자료와 논문들을 통해서 통찰을 얻었고, 특히 니체를 공부하면서 저는 하이데거를 다시 보게 됐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니체적인 연구와 데리다의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또 무수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철학자들, 폴 리케르가 읽었던 하이데거,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평을 점점 넓혀 들어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그냥 책 한 번 읽고 이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은 이번이 8번째 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8번째. 어떻게 했어?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겠어요, 얘도는. 그런데 다 새로 하는 강좌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옛날에 학생들이랑 했던 거는 어떤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서 책을 읽으면 내가 거기서 중간에 멈추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코멘타르가 깊이 있게 들어간 적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도가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의미한다. 우선 첫째로 존재 질문을 충분하게 정리 작업하는 것. 아우스 아르바이퉁. 존재의 질문을 충분히 마무리 작업하는 것. 아우스 아르바이트는 끝내다, 완성하다, 어떤 것들을 보충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작업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존재 질문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질문의 제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질문의 제기를 충분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정리 작업한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질문의 지평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하이데거의 의도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세계 내 존재 안에서의 현 존재의 지위와 그 다음에 그걸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 존재의 구조 자체를 분석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현 존재의 존재가 조르게입니다. 마음씀이야, 염려야, 그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야.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다. 이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기상 교수님이 번역한 정리 작업하다라는 게 약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하이데거가 이거를 또 한 권을 쓰려고 그랬고 또 계속 계획이 있었어. 데카르트의 존재론을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완성시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또 뒤에도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이데거가 그걸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후기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그래서 뭐 뭔가 나치와의 연관도 있고 뭐 이래가 복잡한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존재와 시간은 미완성이에요. 근데 혁명적 문서입니다, 여러분. 가히 누가 이걸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서예요, 여러분.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세계의 그러니까 고대 존재론의 이러한 세 가지 선입견은 존재 질문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존재 질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하며 오히려 더 제기해서 이것을 더욱더 명료하게 할 필요성을 오히려 그죠? 우리에게 필요성과 과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이제 종결됐습니다. 자, 드디어 2절 넘어갑니다. 2절의 제목 Die formale Struktur der Frage nach dem Sein, 존재에 대한 질문의 형식적 구조, 이래 나와 있어. 존재에 대한 질문의 형식적 구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요. 대가리를 딱 고정시켜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의도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독일어를 분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확신하게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개를 알려드릴게요. 독일어로 필기를 하셔요, 여러분. 에얼프라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게프라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프락트, 수동태. 게프락트는 질문되어진 거예요. 질문되어진 건 뭐겠어? 존재지 뭐. 그 다음에 에얼프라겐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는 독일어에서 에얼은 이거는요 번역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도가 원어를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에얼프라겐은 질문을 통하여 뭔가를 획득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원적으로 그렇다고. 그걸 사전에서 찾으면 그런 뜻이 아닌데, 독일어를 분해를 해서 접두어를 분해하면 그런 뜻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예도의 강좌가 아니면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얼프라겐은 뭔가 하면 질문을 통하여 뭔가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프라겐은 누구에게 질문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의하다라는 거야. 사람이 들어가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베프라겐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질문을 묻는 자와 관계되어 있어. 그 다음에 게프락트, 질문되어진 것이 나오면 존재와 관계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에얼프라겐, 질문을 통하여 뭔가를 얻고 획득한다는 거. 그게 뭐겠어? 의미입니다. 이해가 돼요? 존재 질문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획득하는 게 뭐야?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를 이야기할 때 에얼프라겐이란 단어를 쓴다고. 그리고 베프라겐은 뭐냐? 뭐뭐에게 질문된, 이런 뜻인데 사람이 들어가야 돼. 질문에는 사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베프라겐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언제든 질문하는 자 자신과 관계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탁월하죠, 여러분.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못하면 이 절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도. 저는 물론 이기상 선생님이 구분해서 탁월하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옛날에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이런 것들을 질문에 걸려 있는 질문을 꾀하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 탁월한 번역입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이런 학자가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도가 거기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이러한 원어적인 설명이 나올 때는 그런 뜻이라고. 그게 그래서 거기서 예도가 나올 때 데프락트인지 에얼프라겐인지 베프라겐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존재 질문에 대한 형식적 구조예요. 질문하는 사람, 질문되는 거, 질문의 구조, 질문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하여 획득하는 거,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의 구조가 바로 2절의 주제라고.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진행합니다. 자, Die Frage nach dem Sinn von Sein soll gestellt werden. 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 질문이 어떤 하나의 질문이고 심지어는 D를 강조해 놨어요. 정관사를. 바로 그 근본적 질문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 근본적 질문인데 이 근본적 푼다멘탈 프라게를 기초적 질문이라 그래도 돼. 왜? 푼다멘탈 온톨로기를 한국의 이기상 교수님도 그렇지만은 한국 철학계에서 기초존재론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기초적 질문 혹은 이 질문이 하나의 기초 질문이나 바로 그 기초 질문이라고 한다면, 근본 질문이라고 한다면, 단 Bedarf soll es fragen der angemessenen Durchgehigkeit.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적절한 투명성을 요구한다. 맞죠? 질문이 명료해져야 되는 거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컨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도대체 이 질문에 어떤 질문에 속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논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의가 바로 존재 질문의 포르말레 스트럭투얼, 형식적 구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결국 거기로부터 존재 질문이 아우스 짜이히네테 빼어난 어떤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탁월하게 빼어난, 그래서 표창장을 받을 만한 이런 뜻이라고. 이게 빼어난 질문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구조,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도대체 뭐가 속하는지, 그래서 거기로부터 존재 질문을 빼어난 질문으로서 눈에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걸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재밌죠? 철학은 진짜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빠지면은.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Jedes Fragen ist ein Juchen. 여기서부터 폴 리케르가요. 여러분들이 예도 강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이데거를 그냥 해석하고 읽고 끝낸다면 누가 내 강좌를 듣겠어? 저는 다른 철학자들과의,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니체와 그 다음에 관념론 철학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데리다, 리케르, 특히 레비나스, 이런 자들의 어떤 그러한 철학을 하이데거와의 관계 안에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이런 게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해석하고 읽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읽는 거는 명문이에요, 여러분. 명문. 정말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전율해야 되는 명문이야. 그런데 폴 리케르가 자기의 현상학과 해석학이라고 하는 해석의 갈등 세 번째 논문뿐만 아니라 해석의 갈등 1968년 이전에 다양한 현상학에 대한 작품들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그죠? 이 논문에서 요 부분을 그대로 따가갖고 하이데거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명문이에요, 명문. 자, 지금부터 읽을게요. Jedes Fragen ist ein Juchen. 모든 질문, 모든 각각의 질문은 하나의 찾아 나섭니다. 주현, 찾음이다. 모든 각각의 찾음은 그것의 선행적 어떤 수행과 동행을 찾아지는 것으로부터 소유하게 된다. 맞죠? 모든 질문, 모든 찾음은 찾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찾아지는 것으로부터 그것의 겔라이트를 소유하게 된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겔라이트가 뭐죠? 인도, 수행, 동행이란 뜻이에요. 동행할 수 있는 뭔가를 뭐죠? 찾아지는 것으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찾음은 찾아지는 것으로부터 동행과 수행을 얻게 되고 방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해가 되죠? 명문입니다. 그래서 물음은 언제나 그것에 다스자인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뭐뭐가 있음의 사실의 존재, 그 다음에 조자인 그저 그렇게 있음, 이런 두 가지 안에서의 존재자의 인식하는 찾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물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적 찾음이야. 인식적 찾음인데 이 인식적 찾으면 뭐뭐가 뭐뭐라는 사실의 존재, 첫째 다스자인으로서의 그러한 존재, 두 번째 조자인 그렇게 있음으로써의 존재, 이런 것 안에서의 어떤 인식적 찾음, 존재자의 인식적 찾음이 바로 물음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다스자인과 조자인 안에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의 존재 안에서, 두 번째는 그렇게 있음의 존재 안에서 안에서의 존재자의 인식하는 찾음이 바로 물음이다. 계속 나갑니다. 이런 인식하는 찾음은 탐구가 될 수 있는데, 운털주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물음이, 어떤 질문이, 물음이 향해 있는 바로 그것, 물음이 어떤 것에 대한 물음이잖아. 바로 그것, 그 대한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그 물음이 그것으로 향해 있는 바로 그것, 물음이 향한 바로 그것, 바로 그것에 대한 뭔가를 열어 밝히는 규정으로서 프라이 레겐덴 베스틴맨, 그러니까 열어 밝힌이라기보다는 발굴하다, 빛으로 끄집어내다 이 말이에요. 땅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뭔가를 밝히듯이 프라이 레건하다, 그래서 노출시키는 그러한 규정이 바로 탐구인데, 그런 탐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탐구로서 자기는 존재의 구조를 밝혀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명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음은 뭐뭐에 대한 물음으로써 그것의 게프락테스, 이제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또 번역합니다. 이제부터 세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물음은 그래서 뭐뭐에 대한 물음으로써 그것의 게프락테스, 물어지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지는 게 없으면 묻는 거를 누가 하겠어? 물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학생이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미 물어지는 게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어지는 것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존재겠죠. 존재 물으면서 물어지는 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정리를 잘하고 따라오시면 너무 재미있는 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계속 나갑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모든 물음은 ist in irgendeiner Weise 어떤 방식으로건 anfragen by 뭐뭐에게서의 물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음은 누구누구 곁에서의 물음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그게 뭐뭐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묻는 거야. 그 다음 이 물음에는 물어지는 것 이외에 물어지는 게 뭐예요? 존재지. 물어지는 것 존재 이외에 베프라케스를 쓰고 있어. 여기서 베프라겐 물어지는 것 누구누구에게 묻는 자가 이 물음에 속해 있는 거야. 맞죠? 묻는 자가 없는데 왜 물음이 가능하겠어? 그게 여기서 베프라케스는 누구누구에게 묻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베프라테스야. 여기서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가 항상 들어가. 베프라겐 사람 플러스 예만 된이야. 누구누구에게 묻다 뭐에 대하여 위벌이야.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쓰는 단어인데 이건 항상 사람이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 동사야. 그러니까 베프라테스는 뭐뭐에 물어지는 것인데 누구에게 사람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맞죠? 이 사람이 물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야, 재밌죠 여러분? 뒤에 또 나와요 그 부분이. 자,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다시 말해서 전문적으로 이론적인 질문, 그러니까 탐구하는 질문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슈페치피슈, 전문적으로 테오레티셔스, 이론적인 어떤 질문, 그 질문 안에서 물어지는 것은 규정되어야 하며 개념으로 데려와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물어지는 게 뭐 안에서? 탐구하는 그러한 물음 안에서 물어지는 것, 바로 그 존재는 개념으로 데려와져야 된다라는 거야. 즉 규정된 이후에 개념으로 데려오겠죠. 이런 거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물어지는 것 안에는 이때 물어지는 게 뭐겠어요? 게프락텐의 존재죠. 물어지는 것 안에는 이때 본래적으로 지향된 것, 뭐죠? 본래적으로 지향된 것으로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학 전공자는 몰라요. 여기서 인텐디렌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 본래적으로 지향된 게 바로 에얼프락테스야. 에얼프락에는 질문을 통하여 뭔가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의미예요. 존재 의미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본래적으로 지향된 것이라고 썼어. 자기 선생 후설이 의미 지향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고. 의미 지향. 그래서 초기 후설부터 지향성 이론에서 의미 지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고 와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바깥에서부터 물어나가겠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결단, 이걸 끄집어 갖고 와서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 질문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본래적으로 지향된 것, 지향된 것으로서 뭐죠? 에얼프락테, 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 이것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맞죠? 물어지는 것, 존재 안에는 본래적으로 지향된 것으로서의 물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놓여 있는데 그게 바로 의미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필기하면서 들으면 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어려워. 이것도 되게 어려운 2절이 되게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하이데거는.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 같죠,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물음이 바로 그것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물음이 목표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드러날 때 비로소 거기에서 목표점에 이르는 거야, 질문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에얼프라겐과 베프라겐은 뭐야? 질문은 질문인데 질문자와 관계되어 있고, 에얼프라겐은 질문은 질문인데 질문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거니까 의미와 관계되어 있고, 게프락트는 질문인데 질문되는 거니까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자체로 존재자의 행위로서, 즉 질문자의 행위로서 존재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맞죠? 사람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바로 베프라겐과 관련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질문은 그저 그런 방식으로 그리로 질문함 혹은 명시적인 질문 제기로서 실행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돼요? 여기 독일어로 자, 누얼조 힌프라겐, 그런 방식, 단지 오직 그런 방식으로 힌프라겐, 특정한 방향으로 그리로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것 또는 엑스플리시트 프라게슈텔롱. 여러분 영어에 엑스플리시트 있죠? 명시적인. 그게 명시적인 질문 제기로서 이 질문이 제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명시적 질문 제기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놓여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질문이라는 거는 앞서 이 모든 언급된 구성적 물음의 특징들에 따라서 지금 언급된 구조 있죠? 이제 구조가 드러났잖아. 질문 안에는 질문자, 질문을 통하여 얻는 의미, 그 다음에 질문되는 것, 뭐죠? 존재, 이런 것들의 복잡한 관계가 이미 이 구성적 구조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잖아. 이해됐죠? 지금 그 뜻이야. 자, 질문이라는 것이 앞서 이 모든 방금 언급된 구성적인 질문의 특징들에 따라서 그 자신에게 투명하게 된다는 사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명시적 질문 제기에 독특성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들에 따라서 언급되었던 그것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질문 자신에게 투명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명시적 질문 제기의, 문제 제기의 어떤 그러한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존재의 질문에 대하여,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필연성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필연성 앞이 뭔가 하면은 존재의 물음을 앞에서 인용된 구조적 계기들의 관점에서 존재의 물음을 논의할 필연성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 맞죠? 이 구조를 이제 조금 더 구조의 계기들을 우리는 대충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구조 계기들의 관점에서 존재의 질문을 논의해 할 필요성 앞에 우리는 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도가 이 대가의 강좌를 오늘 2개째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강좌. 자, 알스주현 찾음으로써 질문은 물음은 선행적인 인도를 찾아지는 것으로부터 선행적 인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맞죠? 모든 질문은 찾아지는 것으로부터 선행적인 인도를 얻고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질문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질문할 때 맞죠? 질문되는 것, 찾아지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방식으로건 우리에게 사용 가능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건 별피크바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용한 것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야. 우리와 관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예시되었는데, 암시되었는데, 안게도이테트 부얼더, 이게 뭔가 하면은, 비얼 베베겐 운스 인멀 션, 인 아이넴 자인스 페어 슈텐트니스, 줄 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인멀션, 락강도 가져가죠. 인멀션, 언제나 이미 존재 이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 이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존재 이해 안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실존의 어떤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이데가 들어오죠. 그런 철학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이해로부터 명백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명백한 질문이 자라나왔으며, 바로 그 존재의 개념회로의 성향이 자라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뭐예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아도르노도 오해했고, 저는 아도르노 100% 오해했다고 봐요. 부정의 변증법에서. 누구도 오해했어. 나중에는 하이데거의 사유로 빌려갔던 그 하이데거의 제자를 자칭했던 지적도 어여보면 하이데거의 엄청난 열광한 자였어. 제가 볼 때 존재와 시간, 그거 읽어보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얘도가 이미 지적은 말한다 해서 강좌를 해놨잖아. 그죠? 존재론적 차이라고.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는 다 다른 거죠. 아니, 나의 거기에가 다른데, 나의 거기에가 너의 거기에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 차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라난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가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 우리는. 자,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바스 이스트 자인 존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바스 이스트 자인 할 때 존재가 뭐냐? 이거는 한글로 이게 안 돼. 그때의 바스 이스트 자인에서 이 존재를 뭐냐 할 때의 개사인 이 이스트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뭔가 명료하게 말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 합시다. 그러니까 바스 이스트 자인, 존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이스트의 이해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 이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뭐를 의미하는지는 이 이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개념적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는 상태에서 어쨌건 이 이스트의 이해 안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what is being이야. what is being에서 우리는 존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is를 언제나 영어의 이 문장 질문에서 is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고 있는데, 이 is를 빼갖고 이걸 개념적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이해하니까 질문을 던진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는. 그죠? 이놈의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평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고정시켜야만 하는 바로 그 지평으로부터 의미를 파악하고 고정시켜야만 하는 그 지평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평균적이고 애매하고 모호한 막연한 Vage, durch schnittliche und Vage Seinsverständnis ist Faktum. 그러니까 이러한 평균적이고 막연한 존재 이해는 바로 하나의 현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어. 요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이데거에게서 팍툼은 현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기상 교수님의 어떤 그러한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소강희 교수님도 훌륭한 분이라고는 알지만 그분의 번역서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철학계에서 하이데거의 사실이라는 개념을 어쨌든 현사실로 바꾸고 있어. 팍툼은 사실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팩트의 영어로 팩트라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팍툼은 어쨌든 하이데거한테선 달라요. 평균적 일상성과 관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하이데거 이전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이러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다양한 철학, 칸트 철학부터 시작하죠. 데카르트.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이후에 사용된 하이데거 이전까지의 니체를 제외하고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이데거의 팍툼과 달라요. 독일어로 타트자흐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이 사실은 뭔 사실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현존재가, 인간이 세계 안에서, 그죠? 세계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죠?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됐어. 이걸 현사실이라 그랬고, 이거는 하이데거한테서는 내던져져 있음과 독일어로 게보르펜하이트와 베핀틀리히카이트, 그러니까 처해 있음, 그 다음에 내던져져 있음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현사실성은. 그러니까 현사실적인 존재 이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아직
아직 현 존재가 자기 자신의 본래적 실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의 어떤 그러한 투명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비본래적 존재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바로 그 다스, 그게 빡툼이에요, 여러분. 이건 뒤에 또 나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상 교수님은 이걸 현사실로 바꿨고, 현사실은 하이데거적 용어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과 그 이전에 하이데거 이전에 썼던 사실과 현사실은 천지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거기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다는 거. 내가 세계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 내가 세계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하이데거에게는 현사실, 내가 세계 안에 던져져 있고 특정한 세계 안에 내가 처해 있다는 사실, 나의 특정한 공간성이 세계 안에 특정한 지역 안에 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실, 나의 거기에 내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평균적 일상성이요, 평균적 존재 이해요. 아직은 본래성을 통하여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의 현 존재의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러한 일상에 빠져 있는 평균적 존재 이해, 그것과 현사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아, 여러분 탁월하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가 미리 여기에서 강조해서 이탈릭체로 쓰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번역하고 오늘 강좌 마칩니다. 이 평균적이고 과거 막연한 존재 이해는 하나의 현사실이다. 누구든 다 이런 존재 이해를 갖고 있다.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실존과 연결된 본래적 의미에서의 존재 의미는 아니지만 빠져 있음 안에서, 일상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명확하게 그 존재라는 개념을 개념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을 일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 비동사 또는 독일어로 자인동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막연하게나마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는 현사실, 나중에는 팍티치테트다 그래서 이 팍툼을 현사실성과 연결해서 바로 빠져 있음과 또한 처해 있음, 내던져져 있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김연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예도가 빠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추스